자, 이제 마지막으로 142페이지에 있는 호르몬하고 항상성을 한번 볼게요. 이제 요 4단원의 마지막이고요. 호르몬하고 항상성 앞에서 말했던 중추신경계인 뇌 중에서도 간뇌가 담당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호르몬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어떤 기관을 조절을 해가지고 내 몸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항상성 조절을 위해서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자율신경을 통해 가지고 간뇌가 명령을 내린다든지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42페이지 호르몬이고요. 이제 호르몬은 이제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호르몬은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분비샘이란 게 뭐 특별히 뭐 따로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간이면 간, 이자면 이자, 뭐 특정 기관마다 다 내분비샘이라고 해가지고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을 만드는 곳을 그냥 내분비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내분비샘이냐면 이렇게 혈관이 있고 어떤 기관에서 혈관에 동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샘 같은 곳에서 이렇게 호르몬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 그래서 어떤 혈관에서 동떨어진 곳에서 기관 안에 있는 어떤 곳에서 내분비샘, 샘처럼 생겼는 곳에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샘처럼 혹은 섬처럼 떨어져 있는 곳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서 이렇게 퍼져가지고요. 혈관으로 이동을 해요. 혈관을 타고 이제 특정 기관으로 가서 작용하는 게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은 단백질이고요.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열이나 이런 거에 조금 변성이 될 수도 있고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건 호르몬은 내분비샘이라는 것을 만들어져요. 1번에 내분비샘 동그라미 쳐놓으면 될 것 같고요. 혈액으로 이동한다.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퍼진 다음에 혈액에 가가지고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는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혈관을 통해 가지고 온몸으로 이동한다. 두 번째, 이제 호르몬이 작용하는 세포나 기관을 표적 세포, 표적 기관이라고 해요. 표적이 된다고 해가지고 타겟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표적 세포, 표적 기관에만 작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간에 작용하는 호르몬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간에만 가가지고 작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상샘이 자극 호르몬이다. 그러면 갑상샘에 도달했을 때, 갑상샘을 지나갈 때, 갑상샘에도 다 혈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온몸을 돌다가 갑상샘에 도달했을 때 갑상샘에만 이제 자극을 주는 호르몬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특정 기관이나 특정 세포에만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세포나 기관에 작용하는 게 아니고 특정 세포나 특정 기관에 작용한다. 호르몬의 특징이에요. 그리고요,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낸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보통 이제 미량으로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뜻 표현도 많이 하는데요. 적은 양으로 큰 효과,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호르몬의 분비량이 많거나 적으면 이제 과다되거나 과소되면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의 결핍되거나 과다됐을 때 질병 몇 가지가 있는데요. 뒤에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 비교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호르몬은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고요. 섬처럼 곳에서 동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져서 혈관을 통해서 이동한다. 혈액을 통해서 이동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내고 특정 세포나 특정 표적 기관에만 작용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에 호르몬과 신경 작용 비교 많이 나오니까 별표 쳐놓고요. 앞에 했던 우리 신경하고 비교했을 때 호르몬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전달 속도가 굉장히 느려. 왜냐? 혈액을 타고 전달되니까. 근데 앞에서는 신경은 굉장히 신도 전달 속도가 빨랐잖아요. 왜냐? 뉴런들이 쫙 이어져서 한 방향으로만 쭉 이어지니까. 그죠? 그래서 호르몬하고 신경을 비교하는 문제가 꼭 한두 번씩 나오니까 시험에서는 참고해 주시고, 신경의 신호 전달 속도는 빠르다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효과의 지속성은요, 호르몬의 지속적이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신경 같은 경우는 한 뉴런에서 다른 뉴런으로 그냥 빠르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인데, 호르몬 같은 경우는요, 한 표적 세포, 표적 기관에 작용하면 오랜 시간 동안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작용 범위가 넓어요. 넓음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호르몬 같은 경우는 표적 세포, 표적 기관에만 작용하고 작용 범위가 넓으면서 효과의 지속성이 지속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신경에 비해서. 자, 밑에 내분비샘과 호르몬들인데요. 거기다 별표 쳐놓고요.
지금 당장 외울 수는 없지만 나중에 시험 때 돼서 꼭 외워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전부 다 외우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워서 잘 외우면은 100점이고 좀 덜 외우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하는 파트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기관별로 어떤 호르몬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그냥 훑어볼게요. 제일 위에서부터 뇌하수체라는 곳이 있는데요. 뇌하수체가 어디냐면 아까 전에 대뇌가 있었잖아요. 대뇌가 있고 이 아랫부분이 이거 간내였죠. 간내 아랫부분을 간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간내 윗부분을 시상이라고 해요. 시상. 그리고 간내 아랫부분을 시상하부라고 해요. 여기가 간내요. 간내 윗부분은 시상, 그리고 간내 아랫부분은 시상에 있는 아랫부분 시상하부고요. 시상하부에서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앞쪽으로. 이게 뇌하수체예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고요. 네, 뇌하수체에서 뇌하수체 여러 가지 호흡 관련된데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다른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들이 이제 분비가 돼요.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생장 호르몬, 갑상생 자극 호르몬, 항인효 호르몬 있는데요. 뇌하수체 호르몬들은 주로 어떤 호르몬의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 그래서 자극을 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 생장 호르몬이요. 몸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른 기관에다가 다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뼈 근육 발달을 촉진하고요. 그 다음에 몸이 커지게 하고 근육을 발달시키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생장 호르몬이 다 조절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갑상생 자극 호르몬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예요. 갑상생 자극 호르몬을 밑줄에 넣으시고요. 티록신 분비를 촉진한다 하는데요. 티록신은 밑에 보시면 갑상샘이라고 해가지고 목 성대 앞에 있는 갑상샘이라는 나비 넥타이 같은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생 자극 호르몬에서 티록신이라는 갑상생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거를 자극하는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의 갑상생 자극 호르몬이에요. 되게 좀 어려운데요. 여기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요. 그래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이 호르몬이 갑상샘을 자극하면 이 호르몬 이름이 이제 티록신이거든요. 티록신. 이 호르몬이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만들어요.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뇌하수체에서의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을 자극하고 갑상샘이 티록신을 분비하게 유도한다. 그리고 항인효 호르몬은 이제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인데 그건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줌을 덜 두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물의 농도가 너무 부족할 때 오줌으로 물을 못 나갈 수 있도록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항인효 호르몬인데 참고만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갑상샘의 티록신에다가 밑줄에 놓으세요. 그래서 갑상샘 뇌하수체 같은 경우는 생장 호르몬과 갑상생 자극 호르몬이 중요하고요. 갑상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티록신이 중요해요. 특히 티록신은 이름이 어려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세포호흡을 촉진한다 돼 있는데요. 체온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물질 대사를 촉진하고요. 그 다음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을 발산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체온 유지, 열 발산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갑상샘의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성대 앞에, 목에 있는 성대 앞에 있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부신은요, 우리 콩팥 위쪽에 깔때기 모양으로 있는 기관을 부신이라고 하고요.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요. 에피네프린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은 심장 박동을 촉진하고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주로 이제 교감신경, 앞에서 봤던 교감신경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심장 박동 촉진, 혈당량 증가, 혈압 상승 참고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자라고 해가지고 간 옆에 이제 길쭉하게 붙어있는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이자. 인슐린에다가 밑줄에 넣으세요. 그래서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이고요.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포도당으로 분해되면서 혈당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혈당량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낮춰야 돼. 그래서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은 이 높아진 혈당량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하면은 뭐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당뇨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피 속에 혈당이 높아져서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 당뇨병을 유발시키게 돼요. 인슐린이 부족하면. 인슐린 별표 쳐놓고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고 혈당량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제 글루카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우리가 운동이나 뭔가가 밥을 굶었을 때 혈당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포도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포도당을 정상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요. 이 자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면 혈당량을 증가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줘요.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생식 기관 중에 하나가 난소가 있는데요.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돼서 여성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정소가 있어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돼서 남성의 2차 성징을 발현해요. 뭐 에겐남, 테토녀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때 에겐녀 할 때, 에겐남 할 때 에겐이 에스트로겐의 약자예요. 그다음에 테토남, 뭐 테토녀 할 때 그 테토가 테스토스테론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성, 그다음에 에스트로겐은 여성성을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호르몬들 많이 있긴 한데 중요한 건요. 갑상생 자극 호르몬, 그다음에 티록신, 그다음에 인슐린. 요 세 개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나머지는 이제 내신 때 그때 가가지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9번 같이 볼게요. A는 뇌하수체라는 기관이에요. 뇌하수체. 뇌의 아래쪽에 있는 수체, 주머니라는 뜻이에요. 작은 주머니. 뇌하수체. 그 다음에 B는 갑상샘이고요. 이름이 조금 어렵죠. 갑상샘. C는요, 콩팥 위쪽에 있는 깔때기 모양 부신이고요. D는요, 길쭉하게 간에서 붙어있는 길쭉한 이자고요. E는 여성한테 있는 난소, F는 남성한테 있는 정소가 됐어요. 10번도 같이 볼게요. A는 뇌하수체였죠. 그리고 생장 호르몬에서는 몸의 생장을 촉진하고 뼈와 근육 발달. 그 다음에 기억은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에요. 왼쪽을 보시면서 한번 써보세요.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래서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고요. 티록신이 갑상샘에 있는 호르몬 이름이에요. 니은은요, 항이뇨 호르몬.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해서 오줌을 덜 누게끔 해주는 거고요. B는 갑상샘이고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이 티록신이에요. 티록신. 세포가 물질 대사를 촉진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C는요, 부신이고요. 아드레날린 혹은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고요. 심장 박동을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운동이거나 뭐 춥거나 할 때, 아니면은 뭔가가 피곤하거나 할 때, 조금 뭔가가 에너지를 태워야 할 때 필요한 호르몬이에요. 심장 박동 촉진, 혈당량 증가, 혈압을 상승시키고요. D는 이자예요. 인슐린은 혈당량이 높아졌을 때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감소가 되겠고요. 비읍은 글루카곤이에요. 글루카곤은 혈당량이 낮아졌을 때 높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 나오는 호르몬이 글루카곤, 밥 먹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글루카곤은 증가. 그 다음에 E는 난소고 에스트로겐, 여자의 2차 성징. F는 정소고 테스토스테론, 남자의 2차 성징. 자, 넘겨주고요. 144페이지 호르몬 관련 질병 여기다 별표 쳐놓고요. 뭐 당연히 외워야겠죠.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일단 생장 호르몬에 있는 거인증, 그 다음에 말단 비대증인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에 있는 당뇨병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자, 호르몬, 일단 생장 호르몬부터 보시면요. 생장 호르몬이 결핍돼요. 생장 호르몬은 뼈와 근육을 촉진시키고 키가 크게 하거나 이런 거잖아, 그지? 성장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기 때 생장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 키가 작은 소인증이 걸리겠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키가 작으신 어른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생장 호르몬이 부족해가지고 청소년기 때 생기는 병이에요. 키가 안 크는 병, 소인증, 드워프, 이제 난제기병 있잖아요. 그래서 키가 정상인에 비해 매우 작다. 생장 호르몬은 과다일 때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청소년기, 성장기 때 생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요, 키가 굉장히 커지죠. 막 2m 20, 2m 30 이렇게 커져요. 이게 이제 거인증이고요. 그 다음에 성장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조금 청소년기가 끝났어. 그런데 이제 생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요. 그러면은
키는 안 크고요. 말단부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디에 내하수체 같은 데가 병이 걸렸어. 그래서 생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말단부라 가지고 얼굴에 있는 눈, 코 이런 게 커지고 눈, 코, 귀, 입술 이런 것들이 이제 두꺼워지고 커져요. 그 다음에 손발이 되게 커지고 두꺼워져요. 이런 게 이제 말단 비대증이에요. 그래서 거인증은 성장기 때, 성장기 이후에는 이제 말단 비대증. 요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단 비대증 보시면 입술과 코가 두꺼워지고 손발이 커진다. 티록신은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대사, 세포호흡을 촉진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티록신이 결핍돼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못 만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몸이 둔해지겠죠. 그래서 쉽게 피로해지고 추위를 잘 타요. 열을 못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체중이 증가한다. 그래서 체중 증가에다가 밑줄에 놓으시고요.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물질 대사를 못한다라고 해놓으세요. 물질 대사 X 이렇게 써놓으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체중 증가 밑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질 대사 X, 에너지를 못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밑에 티록신 과다는요,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체중이 감소하겠죠. 계속해서 에너지를 때우니까. 열도 많이 나고요. 맥박이 빨라지고 눈이 돌출하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눈이 쏙 들어가는 이제 병에 걸린 어른들을 볼 경우가 있을 거예요. TV에서. 그런 경우가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고요. 계속해서 에너지를 태우다 보니까 체중이 감소해요. 그래서 물질 대사가 과다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격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되겠죠. 땀이 많이 나고요. 인슐린 같은 경우는 당뇨병에다 밑줄에 놓고요. 인슐린이 결핍했을 때 피 속에 있는 혈당량을 포도당의 양을 감소를 못 시키니까 피에 포도당이 남아돌겠죠, 그죠? 그래서 남아돌아가지고 오줌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병이고요. 그래서 오줌에 당이 섞여서 나온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오줌을 통해서 포도당이 밖으로 나가니까 삼투압에 걸린단 말이에요. 오줌에 삼투압에 걸려서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물들이 오줌을 통해서 계속해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오줌을 많이 누게 돼요. 다뇨가 되겠고요. 그래서 당뇨의 특징은요, 오줌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 그래서 삼투압 때문에 오줌을 많이 누게 돼요. 화장실 자주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줌을 자주 누니까 목이 마르겠죠. 그죠? 그래서 음료, 물 같은 걸 많이 마시게 돼요. 다음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 부분 다갈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갈. 갈증을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당이 오줌을 통해서 계속해서 빠져나가잖아요. 포도당은 에너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인데 빠져나가. 그러니까 영양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허기가 지겠죠. 그래서 뭔가를 계속해서 먹게 돼요. 그래서 허기가 져서 계속해서 뭔가를 음식을 계속해서 먹게 돼요. 그래서 다식. 그래서 당뇨병의 3대 특징은 다뇨, 다음, 다식이에요. 오줌을 많이 누고 오줌을 많이 누니까 많이 마시게 되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프니까 다식하게 되고 많이 먹게 돼요.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당뇨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다뇨, 다갈, 다뇨, 다음, 다식. 이거 참고해 두시면 돼요. 혈당량이 정상보다 많아서 이제 오줌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오줌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니까 삼투압 때문에 물이 많이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화장실에 자주 가면서 목이 마르니까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포도당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서 뭔가를 많이 먹게 된다. 이게 당뇨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을 유발시켜서요. 에너지가 부족하고 이제 혈관이 끈적끈적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인병 같은 대사성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게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들 뭐 다 중요하지만요. 당뇨병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당뇨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병이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당뇨병은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쳐놓고 잘 외우세요. 진짜 인슐린이 결핍됐을 때 생기는 병이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다. 자, 오른쪽에 11번 풀어볼게요.
자, 1번은 티록신 분비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되겠죠. 리을 되겠고요.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면 당뇨 니은이 되겠죠. 생장 호르몬이 분비가 부족하면 이제 소인증 난쟁이병이 걸리겠고요. 기억. 성장기 이후에 생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이제 말단비대증, 손발이 커지고 그 다음에 입술과 코가 두꺼워진다 그랬죠. 디귿. 시고요. 호르몬과 관련해서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50페이지에 16, 17, 18, 19, 20번 이 5개 한번 앞에 있는 개념을 보시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사단이 처음 볼 때는 굉장히 양도 많고 외울 것도 많고 뭔가 용어도 어렵고 하지만요. 한 3번 정도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익숙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보다 시험은 잘 보는 단원이에요.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1단원이 가장 어려우니까 1단원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나중에 그 다음에 5단원 생식과 유전이 좀 어렵거든요. 그거 나중에 공부를 하셔서 외워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16번은요. 호르몬과 신경을 비교한 내용은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 호르몬은 전달 매체가 혈액이고 신경은 뉴런 이제 세포가 되겠죠. 신경세포. 전달 속도는 호르몬은 혈관을 타고 가니까 느려요. 근데 신경세포는 굉장히 빨라요. 효과의 지속성은 신경이 굉장히 일시적으로 빡 지나가는 반면 호르몬은 이제 지속적이고 오래 걸리겠죠. 오랫동안 작용할 수 있다. 답은 4번이고요. 작용 범위는 호르몬은 넓고 신경은 굉장히 좁아요. 신경세포가 있는 곳에서만 작용하는 거니까. 5번은 호르몬은 표적기관에 작용하고 신경은 신호를 일정한 방향으로 전달해요. 네, 16번은 4번이고요. 17번은 A는 뇌하수체, B는 이제 갑상샘, C는 이제 콩팥 위에 있는 부신, D는 길쭉하게 생긴 이자, E는 난소와 정소가 되겠죠. 네, 그래서 각 부분의 이름을 옳게 짝지은 것은 17번에 5번 되겠고요. 18번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A에서는 이제 뇌하수체, 생장 호르몬, 갑상샘 자궁 호르몬, 항인형 호르몬 등이 분비된다. B는 갑상샘이고요. 갑상샘에서는 이제 티록신 분비가 촉진돼서 세포호흡과 물질 대사를 촉진하죠. 열 발산하고요. 그래서 틀렸죠. 2번이고요. C에서는 이제 부신이기 때문에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심장박동 촉진, 그 다음에 교감신경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말씀드렸고요. D에서는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D는 이자이기 때문에 혈당량을 높이는 글루카곤, 혈당량을 낮추는 인슐린 이렇게 분비가 돼요. E는요 이제 생식 기관이 되겠고요. 에스트로겐은 여성, 그다음에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이제 호르몬이죠. 19번은 호르몬에 대한 설명. 1번 혈관을 통해 이동하고요. 적은 양으로 큰 효과를 내고요. 내 분비샘에서 만들어진 거 맞는데 분비관으로 분비된 게 아니라 혈관을 타고 이동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2학년 때 배웠던 소화의 효소들 있잖아요. 소화 효소가 이런 분비관으로 분비되는 거예요. 4번에 분비량이 많으면 혹은 적으면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죠. 과다증, 결핍증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호르몬은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해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화학물질, 단백질로 된 화학물질을 이제 호르몬이라고 정의를 해요. 19번에 3번이고요.
20번에 호르몬 관련 질병. 네, 답은 2번이에요. 성장기 이후 생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말단비대증. 성장기 때는 거인증, 성장기 이후에는 말단비대증. 그리고 성장기 이후에 호르몬이 생장 호르몬이 부족하다. 소인증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요. 이제 144페이지 마지막 항상성이에요. 몸의 체온이라든지 체액이라고 해서 물 속에 있는 물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성질, 요거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내,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시상하부 말씀드렸죠. 간내 이제 시상 아랫부분을 시상하부라고 그랬잖아요. 간내 시상하부가 이제 항상성 조절의 중추가 되고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자율신경과 그 다음에 호르몬을 통해 가지고 이 항상성을 조절하게 돼요. 아시겠죠? 자, 항상성. 몸 안팎에 있는 환경이 변해도요 적절하게 반응해서 그냥 밑줄만 하세요.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다. 그래서 체온은 항상 일정하게 37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몸의 체액의 농도를 60에서 70%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거를 항상성이라고 해요. 작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신경과 호르몬 때문이에요. 신경과 호르몬의 작용이고요. 중추는 간내다. 기억하시고요. 체온 조절 과정 간내 명령 밑줄에 놓으시고요. 열 방출량과 열 발생량을 조절해요. 두 가지를 이용해요. 열을 방출시키는 거예요. 열 방출은 내 몸에서 바깥으로 열을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울 때 열을 방출시켜서 빼야겠죠, 그죠? 그리고 열 발산은요.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열 생성량이라고 써놓으세요. 발생에다가 열 발생량은 열 생성량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체온을 유지시켜주기 때 추울 때 몸을 떨어가지고 아니면은 뭔가 아까 티로신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발산의 다른 말은 열 발생의 다른 말은 열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열 발산하고 열 발생은 다른 거예요. 발산은 내 몸에서 바깥으로 열을 뽑아내는 거고요. 바깥으로 배출하는 거고요. 열 발생은 내 몸에서 추우니까 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절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체온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어떻게 됐어요? 열 발생을 많이 해야 되고 열 발산을 줄여야겠죠. 그렇지? 여름에는 열 발생을 줄이고 열 발산을 늘려야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름과 겨울에 이걸 좀 조절해가지고 체온을 조절시키는 거예요. 자, 정상 체온을 기준으로 왼쪽에 더울 때요. 더울 때는 체온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간내에서 체온이 높아진 걸 감지를 했어. 그러면은 이제 뭘 해야 된다고요? 열 발산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열 발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내 피부 아래쪽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켜요. 그러니까 확장시키면 어떻게 돼요? 피부 아래쪽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키면 혈액이 많이 지나갈 거 아니야, 그치? 혈액이 피부 아래쪽으로 지나가면서 바깥쪽으로 열을 발산시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 혈관이 열을 이제 들고 다니거든.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밑을 지나면서 바깥쪽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땀도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확장, 여기다 밑줄 하세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량을 증가시키면 이제 혈액이 들고 다니는 열을 이제 피부를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땀 분비를 증가시키죠. 땀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건데요. 기화열이 어떻게 돼요? 흡수가 되죠. 액체가 기체로,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기화열을 흡수해가지고 이제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땀이 날아가면서 수증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땀이 수증기가 될 때 기화열을 흡수하면서 주변 온도는 어떻게 돼요? 기화열을 흡수하니까 주변 온도 내려가잖아. 그래서 땀이 나서 마르면요 내 몸이 조금 시원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땀 분비 증가에다가 밑줄 하세요. 그래서 열 발산량을 증가시켜요. 대신에 열 발생은 감소시켜야겠죠. 열 발생은 하면 안 되죠. 그치?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열 방출량 증가라고 되어 있죠. 증가에다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추워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 체온이 낮아졌어. 그러면은 전의 자극을 간내가 자극을 해요. 그러면 간내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해요. 제일 아래쪽에. 그러면 일단은 피부 아래쪽에 있는 혈관은 어떻게 돼요? 반대로 수축을 시켜야겠지. 혈액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혈관 수축해요. 밑줄. 그러면 혈관을 수축하면서 땀도 안 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열 발산량을 감소시켜야겠죠. 그래서 열 방출량 감소. 발산이 방출이 된 거죠. 네. 방출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방출량 감소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뇌하수체에 있는 호르몬을 자극을 해요. 갑상선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요. 그러면 갑상선에서 티록신을 분비시켜야겠죠. 티록신 분비 증가에다 밑줄 하시고요. 티록신 증가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증가에다가 그럼 티록신이 어떻게 한다? 세포호흡을 촉진해요. 그럼 에너지를 만들면서 이때 열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열 발생량 증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리고 추울 때는요. 간내에서 또 스스로 근육을 떨게 해요. 이렇게 이제 추울 때 이렇게 떨잖아, 그렇지? 이렇게 떨어서 열을 발생시켜요. 일부러. 그죠? 자, 체온 조절은 다시 정리하면요. 간내에 있는 시상하부가 조절 중추가 되겠고요. 자율신경하고 호르몬을 통해 가지고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조절할 수 있는데 특히 열 방출량 혹은 열 발산량을 이용하거나 열 발생량 자체를 이용하거나 두 가지 방식을 조절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열 발생시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열을 방출하거나 발산시키기 위해서 피부 아래쪽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량을 증가시키면 바깥으로 이제 열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겠죠. 그래서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피부 아래쪽에 있는 혈류량을 증가시킨다. 혈관을 확장한다. 그 다음 추울 때는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량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아까 전에 티록신 분비를 촉진해야겠죠.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서 열을 만들어내고 열이 스스로 날 수 있고 또 근육 떨림을 통해 가지고 열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열 방출량과 열 발생량을 조절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조금 어렵긴 한데 밑에 이제 표 한번 볼게요. 체온이 높을 때, 더울 때 돼 있는데요.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켜서 열 방출량을 증가한다. 그죠? 땀 분비를 증가시켜서 열 방출량을 증가시키고 기하열 흡수를 통해 가지고 체온을 낮춘다. 추울 때는요.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열 방출량을 감소시키고요. 근육을 떨거나 세포호흡을 티록신을 통해 가지고 세포호흡을 촉진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킨다. 네, 오른쪽에 플러스랑 2번 보시면요.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이 변화돼 있어요. 그래서 더울 때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량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추울 때는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류량이 감소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자, 오른쪽에 12, 13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12번은요. 기억, 리을, 미음이에요. 추울 때는 근육을 떨어서 열을 발생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리을,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량을 감소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미음, 티록신이 분비되면서 세포호흡을 촉진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열을 발산시켜야겠죠. 열을 만들어내야겠죠. 12번에 기억, 리을, 미음이고요. 13번은요. 열 방출량을 증가시킨다고 그랬어요. 열 방출량을 증가시킨다는 건 더울 때요. 땀 분비가 증가하고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이 확장된다. 니은 디귿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혈당량 조절 과정인데요.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 농도를 조절하는 게 혈당량이에요. 혈당량 조절이에요. 인슐린과 이제 이자에 있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작용을 한다. 밑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자에 있어요. 자, 왼쪽은 혈당량이 높을 때요. 혈당량이 높다는 건요. 네, 밥을 먹었을 때요. 그래서 혈당량이 높을 때 옆에다가 식사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혈당량이 낮을 때는요. 이제 배고플 때 그래서 운동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왼쪽에 이제 혈당량이 높아질 때요. 식사를 해가지고 혈당량이 높아졌어요. 이제 소화를 통해 가지고 온몸에 이제 혈당량이 포도당이 이제 많아졌으니까 혈당이 높아지잖아요. 피 속을 돌아지는 혈당이 높아졌어요. 이제 얘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자에 있는 인슐린이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자가 감지를 해가지고요. 인슐린을 분비해요. 그래서 인슐린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인슐린이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인슐린이 간에 작용을 해가지고요.
포도당은 하나의 분자 덩어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어붙인 게 글루카곤이에요. 그래서 포도당을 쫙 이어붙여서 간에다가 저장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글리코젠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인슐린이 포도당을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연결을 해요. 저장을 해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을 시켜요. 알겠죠? 그래서 포도당은 한 분자 덩어리고 포도당을 여러 개 쭉 쌓아놓은 거를 글리코젠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는요, 또 인슐린 자체가 체세포에서 체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도록 촉진해요. 그러면은 체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해가지고 이제 뭐 마이토콘드리아 이런 데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인슐린은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세포에서 흡수를 촉진한다. 그러면 이제 피 속을 돌아다니는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겠죠. 혈당량 감소. 자, 오른쪽에는요, 운동을 해요. 배가 고파. 그러면 이제 혈당량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감지해가지고 이자에 있는 어떤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분비가 돼요. 글루카곤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글루카곤의 역할은요, 글리코젠이라고 아까 전에 이제 합성해서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쪼개가지고 포도당으로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포도당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글루카곤의 역할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간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이 혈관으로 나와서 혈당량을 증가시킬 수 있겠죠. 좀 헷갈릴 거예요. 이제 글루카곤, 글리코젠, 뭐 인슐린 이런 것들 용어들이 아직은 좀 익숙치 않잖아요, 그죠?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밑에 마지막으로 이제 표를 보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혈당량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간에서 작용을 해가지고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을 해요. 그리고 저장을 하고 체세포에서는 이제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시켜요. 그러면 혈당량이 낮아지고요. 혈당량이 낮아, 운동하고 있을 때 혈당량이 낮아, 배가 고파 이럴 때는요, 이제서 글루카곤을 분비시키면요, 글루카곤이 간에서 작용해가지고 간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요. 그러면서 혈당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14번 같이 볼게요. 자,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호르몬 A는 글루카곤 되겠죠. 글루카곤이 되겠고요.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 B는 인슐린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헷갈려요. A는 글루카곤, B는 인슐린. 15번은요. 혈당량이 높을 때는 이자에서 호르몬 B가 분비돼서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저장하고요. 세포에서의 포도당 흡수를 促진한다. 인슐린이 말하는 거고요. 혈당량이 낮아 그럼 글루카곤 A가 분비돼서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혈액으로 내보내면 혈당량이 높아져요. 자, 146페이지 넘어와서요. 자극의 종류에 따른 반응 경로 한번 볼게요. 자, 뭐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안대를 안 차고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뇌가 판단을 거치는 거죠, 그죠? 의식적 반응이고요. 떨어질 때 눈으로 보면서 잡는 걸 말하는 거고, A 같은 경우는요, 안대를 가렸어.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 아래쪽을 보시면요, 떨어지는 자를 눈으로 보고 잡는 반응이 땅 소리를 귀로 듣고 잡는 반응보다 빠르다 돼 있는데, 시각을 통한 반응과 청각을 통한 반응은 반응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반응 시간이 차이가 난다. 요거는 무의식적인 게 아니라 A는 눈으로 본 거고, 왼쪽은 눈으로 본 거고, B는 소리만 듣고 한 거죠. 그러니까 시각과 청각의 차이인데 시각이 더 빠르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둘 다 대뇌를 거친다는 거예요. 정리. 떨어지는 자를 잡는 반응은 대뇌가 반응의 중추인 의식적 반응이고요. 이번에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신경계를 거쳐서 반응으로 나타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자극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자, 오른쪽은 이제 무조건 반사와 의식적 반응의 반응 경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척수 반사 중에서 무릎 반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다는 내용이에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주시고, 시간상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 9번부터 15번까지는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항상성만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21번부터 25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확인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이제 21번부터 확인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21번 항상성 유지와 관계가 먼 것, 혈당량 유지, 그 다음에 2번은 체온 유지죠. 3번은 이것도 체온 유지고요. 4번 체중이 증가했다. 이거 그냥 살찌는 거잖아요. 답은 4번 되겠고요. 몸 안팎의 환경의 변에도 적절하게 반응해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이걸 항상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21번은 4번이고요. 체온이 낮아졌을 때 호르몬에 의해 체온이 조절되는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간 내에서 체온 변을 감지해야겠죠. 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 그러면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다. 갑상선에서 티록신 분비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나. 티록신에 의해서 세포호흡이 촉진되면서 에너지를 생성하니까 에너지를 생성하고 열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체온이 높아지겠죠. 라, 마, 다, 나, 가가 되겠죠. 체온 유지 과정 잘 기억해 두시고요. 23번은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나에는 땀이 나죠. 그 다음에 나가 혈관이 확장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 더울 때, 가가 추울 때가 되겠죠. 가에서 나로 변했다. 그럼 더워졌다는 거잖아요. 더워졌으니까 땀 분비가 증가하고요.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이 확장된다. 2번, 3번 되겠죠. 1번 근육이 떨린다. 이건 추울 때고요. 4번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이것도 티록신이 분비되면서 열 발생량이 증가하는 추울 때. 열 방출량 감소. 이것도 추울 때죠. 2번, 3번 되겠고요. 24. 혈당량 조절 과정이에요. 위쪽에는 식사를 했죠. 식사를 하니까 혈당량이 높아져서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인슐린 분비, B는 글루카곤 되겠죠. 가에 해당하는 말은 혈당량 증가가 되겠고요. 나에 해당되는 말은 이제 나는 이제 가에 반대니까 혈당량 감소가 되겠죠. 호르몬 A는 인슐린이고요. 호르몬 B는 글루카곤이에요. 인슐린의 역할은 답은 4번이고요. 세포에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키고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거죠. 호르몬 B, 글루카곤의 역할은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마지막 25번요. 물을 많이 마셨을 때 몸속 수분량을 조절하는 과정이다 돼 있고요. 요거는 콩팥에 있는 콩팥에서 항인효 호르몬이 이제 콩팥에 작용해가지고 수분 재흡수를 촉진한다 그랬죠. 자, 물을 많이 마셨어. 그러면은 항인효 호르몬의 입장에서는 수분을 재흡수를 해야 될까요? 재흡수를 안 해야 될까? 안 해야 돼. 그치? 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항인효 호르몬은 억제가 돼야 돼. 그래서 기억 맞고요. 콩팥에서 재흡수되는 물의 양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오줌 양이 오히려 증가하겠죠. 재흡수되는 양이 감소되고 나가는 양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25번에 4번이에요. 이 내용은 144페이지에 잠깐 보시면요. 플러스 강의 왼 오른쪽 1번에 보시면 몸속 수분량 조절해서 있긴 하거든요. 참고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항인효 호르몬 자체가 몸속에 있는 콩팥에서 수분을 재흡수를 촉진시켜서 오줌을 덜 나가게 하는 호르몬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예,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할게요.